네, 예정보다 늦게 좀 우리가 출발을 했고 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님께서 이걸 좀 보충해서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정사회연구원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한필입니다. 제가 PPT 파일로 하면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좀 넘는데요.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또 여기에 모이신 분도 있다 3부 행사가 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원탁의 의견들을 또 듣고 우리 함께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흔들리는 호남의 민심과 변화하지 않는 호남, 이게 두 개가 다른 얘기죠. 예. 실은 우리 광주 사회가 또 호남이 실은 다른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니 여러 획일화된 내용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광주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은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호남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는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위에는 국민의힘일까요? 어떨까요? 밑에는 더불어민주당일까요? 네. 개인 얘기를 하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도에 광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경선까지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산구청장 출마를 했다가 여론조사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1위였는데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고 그랬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너 왜 그런 사람이 여기 앞에서 발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작년에는 제가 광산구의 의장 하반기 선거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가 경선에서 안 되니까 7명이 7대7로 나왔는데 7명이 단합을 했다 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려고 해서 칼럼을 쓰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해당 행위가 된다. 저는 이제 광산시민연대는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은 제명까지도 당하는 여러 실은 고초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나에게 상당한 달란트를 많이 심어줬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호남의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문흥식 회장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문흥식 회장 관련된 부분에 칼럼을 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쓴 항의가 왔어요. 왜 내부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냐. 그렇죠. 내부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건 안 좋죠. 특히 우리 가족 간의 부분에서는 가능한 숨기잖아요. 그게 저는 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내부에 썩은 고름들은 짜내야 됩니다. 왜? 그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5.18 관련된 부분도 이미 공법단체니 뭐니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공법단체로 가는 시점입니다. 더더욱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5.18 단체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1980년 5월 27일 날 도청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살아남은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뭔지 몰랐지만 어쨌든 역사적 부채의식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5.18 단체에서 공법단체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려고 있는 사람도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더 반성하면서 문흥식 조폭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5.18 구속 부상자의 회장까지 됐는지, 이분은 2004년도, 200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5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유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년 뒤에 바로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라든가 재개발 관련된 문제라든가 5.18 관련된
단체들의 어떤 입국 문제라는 게, 이 모든 게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해외로 도피했죠. 미국 시카고인가 어디인가 도피했다고 합니다. 도피해가지고 그 다음날 5.18 구속 부정자 회원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돌립니다. 사과의 문자를. 사과의 문자를 해외에서 돌릴 일입니까? 본인이 당당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자기가 항변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는 거죠. LH 공사 사건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 부분 뭐 우리 광산구의 산정지구에도 실은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동 관련된 부분의 건물 붕괴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부분도 문제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재개발 문제, 철거 관련된 문제, 재하도급 문제, 이런 많은 불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요 앞전에 호남 대한포럼에서 만민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배운천 우리 카페 사장님이 발언을 했었죠. 물론 그 발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조국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게 되고 또 그게 아까 대깨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깨문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갑니다. 심지어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카페 문을 열고 밤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도 하고 간대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변해버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남의 민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2017년 대선 관련된 부분에 하는 것들은 실은 촛불 시민혁명이 없었다라면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무려 24% 나왔게 돼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촛불 시민혁명이 없었다면 과연 정권이 바뀌었을까? 최순실이 끌고 있는 그 정부가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이 광주다라는 얘기가 요 앞전에 광주의 페이북이라든가 SNS 그리고 실질적으로 팻말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이도 보이죠. 조국이 광주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광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5.18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민주, 인권, 평화, 거기에 플러스 통일까지 얘기를 한다. 그런 숭고한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조국 교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도 토론회를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조국 교수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품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왜 우리 광주라는 사회가 특정 세력과 특정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위 얘기해서 편애를 할까? 왜 보편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보편성을 유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자꾸 한쪽으로 경도되어 가는지에 대한. 여기 지금 기자님께서 와 계시죠? 오늘 토론을 같이 하는데 우리 박호재 기자님이 이번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5.18 특별법 통과되고 여러 가지 공법단체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최근에 우리 광산구의 이용빈 의원께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18 때 소위 잡범으로 몰린 분들이 있습니다. 약탈하고 뭐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다시 형사 관련된 부분도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 하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그 당시 군부독재 시절에 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도 삼천교육대 집어넣고 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이 잡범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또 5.18 유공자들은 기존에 있는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법을 안 만들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의 임무가 뭐냐? 입법하는 거다, 법 만드는 거다 하니까 지금은 법을 죽어라 만듭니다. 통과도 안 되는 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너도 나도 대표 발의하려고 하고, 너도 나도 대표 발의 밑에 발의자라도 올리고. 지금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례를 안 만들고 놀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필요하다 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 막 조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모든 게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5.18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과 내용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자성적 목소리를 가지고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장기표 선생님 아시죠? 장기표 선생님이 아내 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유공자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유공자가 되고 10억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신청을 하지 않았대요. 그 아내 되신 분의 말씀이 쪽팔려서 신청 안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 받으려고 민주화 운동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사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누구나 다 돈 받으려고 민주화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돈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받으려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고 법으로 계산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전제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명예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과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독재와 민주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호남은 과연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역대 선거를 좀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긴 얘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13대 아시죠? 1980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법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서 12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아쉽게 노태우에게 뺏긴 선거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1987 6월 항쟁은 성공한 혁명인가 아니면 계속 미완의 혁명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은 법은 대통령 직선제로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서는 진선거가 된 거죠. 그게 주요 이유가 야권 분열, 김영삼, 김대중 두 거출한 인물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도 치열하게 실은 세 사람이 치열하게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경쟁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은 압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1971년도부터 호남의 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4대 199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결과. 엄밀히 얘기하면 4자 구도라고 얘기하지만 3자 구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지지를 줬지만 안 됐습니다. 15대 97년도에는 실은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시기였죠. 아마 그때 1997년도 12월에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굉장히 많이 울었던 분들이 호남 지역에 많이 계시고 저도 어린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는 DJP 연합이라든가 특히 이인재라는 여당 그 당시 여당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이제 국민신당이죠. 나와서 이인재가 500만 표를 얻지 못했다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30만 표도 안 되는 걸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없었으면 아무리 DJP 연합을 해도 안 되는 결과였던 거죠. 그다음에 16대에는 양자 구도로 해가지고 거의 근소한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지처럼 노무현에 대한 지지가 강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김대중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열망이 강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 정권도 이어서 노무현이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정책을 계승하기 바랬다는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7대 2007년 선거부터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동영, 이명박 이 구도였지만 딱 보다시피 당시에는 거의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그동안 보내왔는데 지금 정동영 민주시당 후보에 대해서는 79, 78, 81 근 한 10%에서 15% 정도 낮은 지지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념이라든가 어떤 한이라든가 이걸 넘어서 이제는 일상적인 삶에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명박이가 현대그룹 회장 출신이니까 사장 출신이니까 뭔가 해주겠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박근혜와 문재인 2012년도는 철저하게 이념적 투표였습니다. 딱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대결하면 진보가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가 이기는 통계가 나옵니다. 왜? 일단 절대적으로 영남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수로 이념으로 대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양자 대결로 2022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간다면 결코 이념이라는 잣대를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더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면모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치열한 선거였죠. 19대 2017년. 여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데 의외로 이렇게 치열하게 승부가 갔었어요. 무려 4명이. 그 심상정까지 하면 5명이. 근데 지금 현재 3명이 상당히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는 2017년도에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때하고는 다른 형태의 투표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한 2군데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프레임을 넘으라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분에게는 호남에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조국하고 싸웠죠. 그다음에 추미애하고 싸웠죠. 물론 싸움은 먼저 걸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 호남에서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지나 내용들이 전국 지지하고는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합니까 해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대선 후보입니다. 이 잘못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전국 수치가 나와 있죠.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재명, 윤석열. 근데 광주 전라에서는 97명이 대답했습니다. 33, 4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광주 호남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 이 4%가 다른 여론조사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국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같이 봤을 때 43, 33으로 전국이 나오는데 광주 전라는 61, 10. 네? 아까보다 4보다는 더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10. 그다음에 이낙연, 윤석열이 36, 36인데 63, 11. 여하튼 차이가 큽니다.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내년에 만들어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호남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 이상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저것밖에 안 나왔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한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더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보시면 보수 야권 대선 후보 누가 가장 적합하냐? 윤석열, 홍준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죠. 어쨌든 윤석열이 호남에서 23% 정도로 보수 쪽에서는 어쨌든 적극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당 지지도 봤을 때 여기 좀 의외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34, 국민의힘이 36인데 전라에서 54%고 국민의힘이 20.8, 21% 정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관련된 효과도 있을 거고, 이준석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우리 광주 지역에서 전에 비해서는 보수 당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호남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권력기관이, 즉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리고 지방 권력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죠. 특히 호남에. 이 사람들이 검찰과 경찰, 판사한테 압력을 가하면 안 돼요.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검사들이, 경찰들이 누구 눈치 보고 있습니까? 못 먹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도 눈치 보고 있습니까? 권력 있고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하고 누가 뭐 한마디 하면 수사하다가도 조사로 끝나버리고 불기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옛날에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류라든가 이런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력의 사정기관의 내용들을 더 큰 권력이 너희들 개혁해야 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정하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고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을 안 지키고 계속 압력을 가해서 왜 내 말 안 듣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인식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검사를 2017년도에 누가 검찰총장을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년간 엄청난 신뢰를 했어요. 그때 청문회 때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옹호를 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에 대해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조국 사태, 다음에 추미애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윤석열이가 이제는 거꾸로, 윤석열이가 2, 3년 지났다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물이 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좋아하는 사람, 어쩔 때는 싫어하는 사람이 프레임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부터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변화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윤석열 총장님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남대로의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지위와 병폐에 대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22명, 정의당 1명, 22대 1이에요. 정의당 1명이 견제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뭐 국민의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지위로 계속 갔을 때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 의원 간의 상호 견제,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지자체 장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지자체 장, 광주시장 같은 경우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공천이나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새로운 정치 세력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죠. 함께하고 있다가 또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내용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긴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자 삼자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2022년도가 다자가 좋은지 양자가 좋은지 어떤 게 유리한지는 나중에 또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공정사회연구원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2022년 대선은 결과적으로 호남이 고립하느냐. 지금 고립돼 있죠. 호남만 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데는 낮는데 긍정과 부정으로 봤을 때요. 우리 호남만 긍정을 해요. 네, 고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대선을 통해서 고립이 아닌 호남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2021년 6월 16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형태의 독재나 전제든 이에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광주에 계시는 5.18 활동을 하고 또 다양한 시민단체 민주화운동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이렇구나, 역사적 인식이 이렇구나 라고 한다면 과연 5.18 참배를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광주가. 누가 누구에게 춤을 뱉을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